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전국의 투표율은 10.18%로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야는 투표를 해야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했다며 북한 국적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합의가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때문인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28일 토요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각 당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와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따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유권자 45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0.18%.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0.09%였습니다. 전국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선관위는 첫날보다 이틀째 사전투표율이 통상 더 높은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단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깁니다. 2배, 3배, 100배, 1000배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을 위해 앞에 선 우리 일꾼들을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투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사저 인근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86그룹 용퇴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후보들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폭력적 팬덤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며 당 쇄신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쇄신안이 거부당했다며 인천계양 합동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이번엔 6일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를 돌아보는 KBS 연속 기획입니다. 4선의 국회의원 출신 현직 도지사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보들을 홍정표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 지역으로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남.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2,7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뤘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건물을 설계하고 그 터파기 공사를 해서 건물을 완성하는 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씨앗을 뿌린 양승조가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나 천안 역사 건립 등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집권 여당의 힘센 도지사를 내세웁니다. 너무 무색무취하고 밋밋한 그래서 제대로 한 것이 없거든요. 이랬을 때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 김태형 같은 사람이. 양승조 후보는 산업구조 개편에 맞춘 천안아산 KTX 역세권의 연구개발 집적지구 완성을, 김태흠 후보는 교통망 확충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건설을 각각 제1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행 주체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방 정부가 이걸 신경 안 쓰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의시하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중앙 정부한테 떠넘기는 건 적절치 않지만은 중앙 정부의 국가 아젠다로 삼아야 될. 이 밖에 충청의 미래당 최기복 후보는 양대 정당의 충청 홀대론을 펼치며 매립지인 당진시 땅 되찾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직 민주당 충남지사의 재선이냐, 아니면 3선 국회의원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도정 탈환이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강원도지사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11년 만에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게 된 강원도지사 자리. 민주당은 지방권력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교체를 외칩니다. 민주당의 주자는 이광재 후보입니다.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달도 안 돼 직을 반납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사직에 도전합니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강원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막말 논란 등으로 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 끝에 기사회생한 뒤 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도지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부터도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게 되고. 공약 대결도 팽팽합니다. 이광재 후보는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권역별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해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이끌 특별한 도지사는 일을 잘하는 이광재가 맡아야 강원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역시 특별자치도 지정을 약속하면서 삼성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등 발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정 민주당에서 12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제가 한번 꼭 하겠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두 후보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벌이는 승부에 여야 모두 당 대표급 인사들을 잇따라 투입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선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신속히 대응했다며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며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벨라루스와 민스크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 등으로 역시 조달과 금융 부분에서 협력한 게 제재 추가 이유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과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은 동결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이튿날 단행됐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한미, 미일 군 당국이 각각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며 이는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the sign of a healthy, strong, vibrant alliance, and that's the proof in the value of having the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커비 대변인은 이처럼 신속한 군사 대응이 지속적 훈련과 작전을 비롯한 훌륭한 동맹 관리 덕분이라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여야 추경안 합의가 어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며 추경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방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종일 공식, 비공식 접촉을 이어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포함된 여야정 회동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8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서 검토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소급 적용이 필수란 입장입니다. 소급 적용 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계속 논의해 가면서 더 이견을 좀 이렇게 좁히는 방안을 좀 찾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어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 나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로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데 정작 협상에 찬물을 뿌리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데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도 내일로 끝나는 만큼 추경안 처리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기관 업무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의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란 겁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다면 장관에 대한 그런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사전투표하러 투표소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볕이 강해서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쑥쑥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충청 내륙 지역,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강릉의 낮 기온 33도, 대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해안에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고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29도, 포항은 33도까지 오르겠고 진주가 31도,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돈육값이 30%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초기에 잡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사율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년 첫 발병 때 돼지고기 값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발병 첫날 30% 넘게 오르며 경매가가 킬로그램당 6,000원을 넘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가격이 회복되면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접해보는 가축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공급이 갑자기 늘자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동 제한 조치는 28일까지 경기 강원에만 내려졌고 처분된 돼지도 전체의 0.01%에 불과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발병 때도 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과 이번 달 돼지 도축 마리수가 역대 최대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4일에서 19일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달 새 30% 가까이 뛴 돼지고기 가격이 문제입니다. 돼지는 번식 주기상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선 데다 외식 수요는 늘고 있고 수입 돼지 고기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발생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뭐 길어진다 그러면 돼지 출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실 수는 있는데 정부는 방역 상황 점검과 함께 가격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생긴 자연 면역도 3개월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게 여름철 재유행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상민 씨는 3월 중순 코로나에 감염돼 가볍게 앓았습니다. 3차 접종을 받고 2달 뒤였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들었는데 코로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증상이 좀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3차 접종자 가운데 26%는 돌파 감염이 생겼습니다. 백신을 맞아 생긴 항체가 3개월 뒤부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심할수록 항체가 많이, 경증이면 상대적으로 적게 생깁니다. 자연 면역도 3개월이 지나면 떨어져 재감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르면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을 경고한 이유도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방어하는 면역은 항체와 면역세포인 T세포로 이루어집니다. 항체는 감염을 막고 T세포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항체는 3개월 뒤면 떨어지지만 T세포 면역은 1년 이상 지속합니다.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60살 미만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4차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서 4차 접종을 했더니 항체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특별히 감염 예방이나 중증 사망 예방에 더 이상의 이득이 없더라.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매년 10월경에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를 포위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 측은 서방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돈바스 전선의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맹렬한 포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의 약 3분의 2가 포위됐고 우크라이나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주 보급로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루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돈바스 지역 철도 요충지인 리만을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 Лима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українські захисники протидіють спробам противника витіснити наші війська з північно-західної і південно-східної частини Лимана і розвинути наступ на Слов'янськ.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진전을 보이는 듯하자 서방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첨단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Нам объявил всему русскому миру тотальную войну, это теперь уже никто и не скрывает, и доходит уже до абсурда та самая культура отмены России.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악의적 허위 선전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북중 화물열차가 그젯밤 단둥 압록강 철교를 통해 두 차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항공기에 이은 두 번째 물자 수송으로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중 화물열차가 그젯밤 단둥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를 향해 두 차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송 물량은 화물칸 30량씩 모두 60량 규모로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적재 화물은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단둥시가 한 달여 봉쇄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단둥 지역이 전면 봉쇄됐는데 나흘 뒤인 29일 북중 화물열차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더구나 최근 사흘 연속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 적재는 단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6일 항공기를 띄워 물자 수송에 나섰던 선양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항공 운송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양은 지난달 봉쇄가 풀려 물자 공급과 적재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외부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부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결의안 부결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부결 직후 한미일의 유엔 주재 대사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vetoes today are dangerous. Those members have taken a stance that not only undermines the Security Council's previous action to which they have committed, but also undermines our collective security.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주 유엔 대사들은 제재 위협으론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미러 간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 강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신아입니다. 경찰이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유독 많았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이 안과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안과는 같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됐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의무 기록과 전산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이 안과는 브로커에게 200억 원대의 알선비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또 환자 알선 브로커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안과. 저희 원장님 지금 수술 중이셔가지고 힘드시고 원장님한테 이제 전달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안과 병원장과 환자 알선 브로커 10여 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위장해 경비로 처리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한 병원 원장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다른 병원의 원장은 정상적인 수술을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보험업계는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결국 과잉진료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브로커 업체의 알선 수술료를 진료비 20에서 5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인 안과와 연계된 브로커 업체는 물론 한의원과 성형외과 등 6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주말엔 고속도로 위로 나들이 차량이 계속 많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난 4주간의 통계와 이동량이 비슷하겠고요. 혼잡순의 정체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영동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초입 구간 정체가 시작되면서 강릉 쪽으로 서창부터 월곡까지 답답한데요. 아직까지 양지 부근 상황 괜찮지만 오늘 오전 11시 무렵이 되면 신갈 분기점과 양지 사이 특히 어렵겠습니다. 광주 원주선도 지방 쪽 정체가 시작됐는데 여기도 역시나 초입 구간 답답합니다. 초월과 초월터널 사이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서해안선의 경우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에서 짧게 정체인데 오늘 오전 11시 무렵 역시나 경기권에선 매송부터 화성휴게소까지 길게 막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차량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죽전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인데요. 아직까지 나머지 구간에선 수월한 흐름 보이지만 수원신갈 부근 점점 어려워지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주말이자 사전투표 날인 오늘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 때문에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 충청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강릉의 기온이 33도, 대구 32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 쾌청하겠지만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적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사이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안동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여수가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와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따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유권자 45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0.18%.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0.09%였습니다. 전국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선관위는 첫날보다 이틀째 사전투표율이 통상 더 높은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단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깁니다. 2배, 3배, 100배, 1000배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을 위해 앞에 선 우리 일꾼들을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투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사저 인근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86그룹 용퇴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후보들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폭력적 팬덤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며 당 쇄신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쇄신안이 거부당했다며 인천계양 합동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일 텐데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이 지역에 무언가를 유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외국계 기업의 의대 국제기구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치 공약들로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유호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열린 강원지사 후보토론회.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의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원주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 경제의 중심 도시, 또 강원도에서 최초로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김인회 경기도지사가 반도체를 공약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전부 반도체가 전부 공약인데, 자, 우리 김진태 후보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공약집, 역시 강원도의 삼성전자, 현대차, GS에너지 등 10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양 후보 측의 이행 가능성을 질의하니 물밑에서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오른 기업들은 난색입니다. 아무래도 좀 후보님 공약이시니까 충분히 한번 문희호 후보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후보는 21명. 하지만 기업 이전에 필요한 인력 확보나 물류망 구축 대책 등을 제시한 후보는 찾기 힘듭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 중엔 의과대학도 있습니다. 이번엔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15명이 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행 가능성을 묻자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의과대학 의사 총원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가하고 의사회 의정협의체가 있는데 협의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전남 지역 수건 사업인 전남권 의대는 20년 넘게 공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의사단체와 이 공공의대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사회화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UN 아시아본부 유치를 공약하거나 언급한 후보도 3명, 수중 레저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것들을 유치할 예정이시라고 하시네요. 일단 던져보는 낚시성 공약인지 이행 가능성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이제 유권자가 할 일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균형 발전이 핵심 의제인 만큼 교통망의 확충이나 교통수단 도입 공약도 유독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띄는 공약을 내놓으려다가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교통수단의 전시장이 돼버린 지방선거.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 진공 튜브 안에서 최고 시속 1200km로 달린다는 하이퍼루프. 미래 꿈의 열차로 불립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이디어로 개발 중인데 203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인천공항까지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이퍼루프라는 게 일론 머스크도 지금 아직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거고, 누구든지 꿈을 꾸는 자가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4년인데 임기가 한 40년 되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도심형 하이퍼루프라는 어반루프가 공약으로 등장했는데 현실성 논란 끝에 이번엔 여러 검토안 중 하나로 사실상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를 도입하고 관문 공항도 만들겠다, 물 위를 나는 위그선도 도입하겠다는 공약들도 나왔습니다. 경남에선 한일터널, 인천에선 한중터널, 해저터널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입니다. 같은 당 후보들이 경선 때도 허경영식 공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천도 서울까지 가는 10분대 교통시대를 연다고 했지 않습니까? 허경영도 놀랄 일일 겁니다. 교통 문제는 지역마다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선거 공약은 희망사항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불편을 해소한다기보단 휘황찬란한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듯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건 미래가 아닌 현실을 위한 해결책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피크제를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은 대법원 판결에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5에서 10% 정도 삭감했습니다. 특히 임금을 삭감하고도 같은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는데 이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완전히 이제 정착이 된 상태인데 임금 피크제는 이제 지금 이런 판결로 인해서 다시 이제 재논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소송 대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사측과 임금 피크제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KB국민은행 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면서 정년이 연장됐지만 임금은 사실상 50%가량 삭감됐습니다. 급여를 50%나 깎아서 지급하는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직원들이 많았었거든요. 판결은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축소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조 측 목소리가 커지는 등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정년 연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특히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추가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지방 공공기관들이 파장의 중심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1명은 임금 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달라며 사측과 소송 중입니다. 노사 합의서의 임금 피크제 유형은 정년 보장형입니다. 즉 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만 57세부터 3년 동안 임금을 10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마지막 해의 공로 연수가 상응 조치 전부였습니다. 첫 1년과 2년은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은 비슷한데 임금만 깎였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퇴직자 측 주장입니다. 근로시간도 변함없이 임금 피크제 시행 이후로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요. 보직이나 보직 변경이나 조정도 전혀 변경된 것이 없고. 대법원이 이번에 적정한 상응 조치 없이 특정 연령대의 임금만 깎는 건 차별이라고 판시한 만큼 퇴직자 측이 유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지방 공공기관 500여 곳 가운데 87%가 이처럼 정년 연장 없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방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퇴직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사안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임금 피크제 무효화 주장에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년 연장이 없는 임금 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혼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차량 추돌 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 등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이 도로 정업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후 SUV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가 차에서 내려 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이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아 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이곳을 포함한 중국 방문에 나섰는데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이용만 당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유엔 고위급 인권 대표단의 17년 만의 방중이 관심을 끈 이유는 신장 지역도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입니다. One will be discussing some very important issues, some sensitive issues. I hope this will help us build confidence. 바첼레트 대표와의 화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인권이 전례 없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中国成功走出了一条顺应时代潮流、适合本国国情的人权发展道路。 미국과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위구르족 실태 파악은커녕 중국의 선전전에 이용만 당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e have no expectation that the PRC will grant the necessary access required to conduct a complete, unmanipulated assessment of the human rights environment in Xinjiang. 공교롭게도 바첼레트 방중 기간에 위구르족 수용시설 실태에 대한 영국 BBC 등의 보도가 나왔는데 위구르족을 범죄자처럼 다루고 도주시 사살하라는 지침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지만 바첼레트 대표로서는 신장 방문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바첼레트 대표가 중국의 인권보호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는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대해 유엔 측이 그런 적 없다며 바로잡았습니다. 우려가 벌써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개혁과
과학 반역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보름이 넘도록 임명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 신분으로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뒤에 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들을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청 차장이던 2012년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였습니다. 세종 아파트 완공 뒤에는 전세를 줬고 이후 4억여 원에 매각해 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야당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았지만 퇴직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2달 만에 법무법인에 근무한 이력도 논란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김 후보의 직무를 바이오, 제약 등과 관련한 입법 지원, 행정 소송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가 관련 분야 고문으로 일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연금 개혁.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 입국 제한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곡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김 후보의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대를 연결하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오늘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으로는 35분 이상 걸리던 이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 1. 착공 5년여 만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관악구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이 개통됐습니다. 9호선 색강역에서 1호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을 거쳐 관악산 서울대역까지 11개 역을 연결하는 7.8km 노선입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 신호 시스템이 도입돼 모든 구간은 무인으로 운행됩니다. 곡선이 많은 지형을 고려해 고무 소재의 전동차 바퀴를 썼는데 소음이 적고 탈선 위험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로 35분 이상 걸렸던 통행 시간은 16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보라매병원 부근에 살고 있는데요. 교통이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신림선이 개통되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습 정체 지역이었던 서울 서남권 지역의 교통난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서울 서남권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량으로 구성된 10대의 열차가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는 3분 30초, 평상시에는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배차됩니다. 신림선은 우이 신설선에 이은 두 번째 경전철로 서울시는 하루 13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심야 이동 수요가 늘면서 신림선과 우이 신설선, 지하철 9호선은 오는 30일부터 평일엔 새벽 1시까지 운행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이 메이저리그 출신 강타자 푸이그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롯데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투수 애플러는 9이닝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자이언츠 두 팀 간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원아웃 주전. 낮은 공의 핫스윙. 투앤투.
삼진 아웃. 원아웃 주자 2루. 야시알 포이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몸쪽 잡아당겼습니다. 3루키를 넘겼습니다. 좌측 라인 깊숙한 곳에 타고 들어갑니다. 2루 주자 홈까지 타자 주자 야시알 포이그는 2루까지 한 점을 더 달아나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주자 1루와 3루. 3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 크게 날아갑니다. 야시엘 푸이그의 방망이도 함께 날아갑니다. 야시엘 푸이그의 시즌 6번째 홈런. 굉장히 큰 홈런을 만들어낸 야시엘 푸이그. 점수 6대 0이 됩니다. 말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높이 뜹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펜스까지 이동. 우익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주자는 3루 돌아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굉장히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완봉까지 단 아웃 카운트 하나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높이 뜨는군요. 높이 뜹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3루 유격수 3루 잡았습니다. 경기 종료. 타일러 애플러 무사사구 완봉승을 완성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사실 이 지방선거는 5.16 쿠데타 이후 30년 동안 중단됐다가 지난 1991년에 어렵게 부활된 것이죠. 지방선거의 역사를 딥 아카이브에서 돌아봤습니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부총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위에서 내려올 게 아니고 이제 밑에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풀뿌리의 시작이 곧 기초 선거니까.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각도의표 이번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남녀 유권 시민들은 같이 투표장으로 나아가 깨끗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1961년 5.16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중단됐습니다. 혁명정부에서는 각 도지사와 시장도 새로 임명됐습니다. 중대한 지역 현안은 지역민의 뜻과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지방자치를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희생과 양보를 무릅쓰며 오늘의 약속을 받아내기에 이뤘습니다. 지방의회 구성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초단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는 5.16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잠적했다가 이번에 30년 만에 다시 실시하게 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돼서 아프더라도 꼭 나와서 투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초단체장 또 지방의원 등 지장이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택이 어렵더라도 살아있는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사전투표소로 향하는 길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해서 모자나 선글라스로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겠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강릉이 33도, 대구 32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지금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게 출발했습니다. 춘천 12.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습니다. 제주는 2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 대구 32도, 창원 31도 예상되고요. 제주도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전국 투표율은 10.18%로 지방선거 첫날 사전투표로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야는 투표를 해야 이긴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이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했다며 북한 국적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안 합의가 불발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때문인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다시 협상에 나섭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되죠. 특히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는 투표장에 나와야 이길 수 있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오늘.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따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는 유권자 450만여 명이 투표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10.18%.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 첫날보다는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26%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7.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서울은 10.09%였습니다. 전국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10.62%였습니다. 선관위는 첫날보다 이틀째 사전투표율이 통상 더 높은 만큼 최종 사전투표율은 2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당은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단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거란 겁니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깁니다. 2배, 3배, 100배, 1000배 보답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을 위해 앞에 선 우리 일꾼들을 모두 당선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사전투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사저 인근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86그룹 용퇴론을 제기한 지 사흘 만에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후보들과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갈등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폭력적 팬덤 정치와는 결별해야 한다며 당 쇄신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쇄신안이 거부당했다며 인천계양 합동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6일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들을 돌아보는 KBS 연속기획입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의 현직 도지사인 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후보들을 홍정표 기자가 만나보았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도농복합 지역으로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남.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2,7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하고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뤘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씨앗을 뿌린 자가 열매를 거두는 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건물을 설계하고
그 터파기 공사라는 사람이 건물을 완성하는 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씨앗을 뿌린 양승조가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나 천안 역사 건립 등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며 집권 여당의 힘센 도지사를 내세웁니다. 너무 무색무취하고 밋밋한, 그래서 제대로 한 것이 없거든요. 이랬을 때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 김태흠 같은 사람이. 양승조 후보는 산업구조 개편에 맞춘 천안아산 KTX 역세권의 연구개발 집적지구 완성을, 김태흠 후보는 교통망 확충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천안아산 디지털 수도 건설을 각각 제1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실행 주체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지방 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방정부가 이걸 신경 안 쓰면 가장 중요한 문제를 도의시하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중앙정부한테 떠넘기는 건 적절치 않지만은 중앙정부의 국가 아젠다로 삼아야 될. 이 밖에 충청의 미래당 최기복 후보는 양대 정당의 충청 홀대론을 펼치며 매립지인 당진시 땅 되찾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직 민주당 충남지사의 재선이냐, 아니면 3선 국회의원을 내세운 국민의힘의 도정 탈환이냐,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강원도지사 자리를 두고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의 3선 연임 제안으로 11년 만에 새로운 후보들이 맞붙게 된 강원도지사 자리. 민주당은 지방권력 수성을, 국민의힘은 지방권력 교체를 외칩니다. 민주당의 주자는 이광재 후보입니다.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달도 안 돼 직을 반납했다가 이번에 다시 지사직에 도전합니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강원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막말 논란 등으로 당 공천심사에서 배제됐다가 단식 농성 끝에 기사회생한 뒤 지사 선거에 나섰습니다. 도지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부터도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거를 좀 자제하게 되고. 공약 대결도 팽팽합니다. 이광재 후보는 수도권 광역철도 연장 등 철도망 구축과 권역별 맞춤형 기업 유치를 통해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겠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을 통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이끌 특별한 도지사는 일을 잘하는 이광재가 맡아야 강원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역시 특별자치도 지정을 약속하면서 삼성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 등 발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위해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원도정 민주당에서 12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제가 한번 꼭 하겠습니다. 이광재, 김진태 두 후보들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벌이는 승부에 여야 모두 당 대표급 인사들을 잇따라 투입하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선 북한의 도발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신속히 대응했다며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며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벨라루스와 민스크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 등으로 역시 조달과 금융 부분에서 협력한 게 제재 추가 이유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과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은 동결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이튿날 단행됐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한미, 미일 군 당국이 각각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며 이는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the sign of a healthy, strong, vibrant alliance, and that's the proof in the value of having the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커비 대변인은 이처럼 신속한 군사 대응이 지속적 훈련과 작전을 비롯한 훌륭한 동맹 관리 덕분이라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여야의 추경안 합의가 어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늘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며 추경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종일 공식, 비공식 접촉을 이어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포함된 여야정 회동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8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서 검토 후에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인 만큼 소급 적용이 필수란 입장입니다. 소급 적용 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계속 논의해가면서 더 이견을 좀 좁히는 방안을 좀 찾자.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어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국회가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 나온 대통령의 이례적인 입장 표명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소급 적용 공약 파기로 추경 심사가 늦어지는데 정작 협상에 찬물을 뿌리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을 낙관하기 힘든 데다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도 내일로 끝나는 만큼 추경안 처리가 안개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기겠다는 뜻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 같은 사정기관 업무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독재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실 얘기를 꺼냈습니다. 검증을 명목으로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뒷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실이 손을 떼야 객관적 검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강한 임명 의지를 가진 사람을 소홀히 검증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로 보입니다. 결국 대통령실 권한을 내려놓는 게 왜 논란이 되나 반박한 건데 그 권한이 왜 법무부로 가는지는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인 총리, 부총리의 사법부 고위직들까지도 법무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정권 2인자가 되는 셈이란 겁니다. 계속 강행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그러다면 장관에 대한 그런 해임 건의안도 저희로서는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될 전망인데
제도적 장치로 권한 집중을 막을 수 있겠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조태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개혁과 과학 반역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보름이 넘도록 임명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낙마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서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됐는데요.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 신분으로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고 억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 인사청문회 예상 쟁점들을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청 차장이던 2012년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곳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 부부는 서울 목동과 경기 고양시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진 2주택자였습니다. 세종 아파트 완공 뒤에는 전세를 줬고 이후 4억여 원에 매각해 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야당은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았지만 퇴직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뒤 2달 만에 법무법인에 근무한 이력도 논란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김 후보의 직무를 바이오, 제약 등과 관련한 입법 지원, 행정 소송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식약처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한 김 후보가 관련 분야 고문으로 일한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연금 개혁.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 국회 코로나19 특위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중국인 등 외국인 입국 제한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곡간을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입니다. 새 정부 역시 보험료율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김 후보의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현재 국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급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돼지고기 값이 30% 가까이 뛴 상황입니다. 확산세를 조기에 잡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사율 100%에 가까운 아프리카 돼지열병. 2019년 첫 발병 때 돼지고기 값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발병 첫날 30% 넘게 오르며 경매가가 킬로그램당 6,000원을 넘더니 그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가격이 회복되면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돼지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자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처음 접해보는 가축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수요가 줄어든 데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공급이 갑자기 늘자 가격이 급락한 겁니다.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동 제한 조치는 28일까지 경기 강원에만 내려졌고 처분된 돼지도 전체의 0.01%에 불과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발병 때도 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던 점과 이번 달 돼지 도축 마리수가 역대 최대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4일에서 19일인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향후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한 달 새 30% 가까이 뛴 돼지고기 가격이 문제입니다. 돼지는 번식 주기상 공급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들어선 데다 외식 수요는 늘고 있고 수입 돼지 고기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발생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넓은 범위에서 뭐 길어진다 그러면 돼지 출하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실 수는 있는데 정부는 방역 상황 점검과 함께 가격 안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생긴 자연 면역력도 3개월이 지나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점이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충헌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박상민 씨는 3월 중순 코로나에 감염돼 가볍게 앓았습니다. 3차 접종을 받고 2달 뒤였습니다. 억울한 생각도 들었는데 코로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코로나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증상이 좀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3차 접종자 가운데 26%는 돌파 감염이 생겼습니다. 백신을 맞아 생긴 항체가 3개월 뒤부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 증상이 심할수록 항체가 많이, 경증이면 상대적으로 적게 생깁니다. 자연 면역도 3개월이 지나면 떨어져 재감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이르면 여름철 코로나 재유행을 경고한 이유도 백신 면역과 자연 면역 감소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방어하는 면역은 항체와 면역세포인 T세포로 이루어집니다. 항체는 감염을 막고 T세포는 중증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항체는 3개월 뒤면 떨어지지만 T세포 면역은 1년 이상 지속합니다.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60살 미만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4차 접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에서 4차 접종을 했더니 항체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특별히 감염 예방이나 중증 사망 예방에 더 이상의 이득이 없더라.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은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매년 10월경에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유충지를 포위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 측은 서방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돈바스 전선의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맹렬한 포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의 약 3분의 2가 포위됐고 우크라이나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주 보급로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루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돈바스 지역 철도 요충지인 리만을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 Лима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українські захисники протидіють спробам противника витіснити наші війська з північно-західної і південно-східної частини Лимана і розвинути наступ на Слов'янськ.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진전을 보이는 듯하자 서방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첨단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Нам объявил всему русскому миру тотальную войну, это теперь уже никто и не скрывает, и доходит уже до абсурда та самая культура отмены России.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악의적 허위 선전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북중 화물열차가 그젯밤 단둥 압록강 철교를 통해 2차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항공기에 이은 2번째 물자 수송으로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료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중 화물열차가 그젯밤 단둥 압록강 철교를 통해 북한 신의주를 향해 2차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송 물량은 화물칸 30량씩 모두 60량 규모로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았습니다. 적재 화물은 모두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단둥시가 한 달여 봉쇄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단둥 지역이 전면 봉쇄됐는데 나흘 뒤인 29일 북중 화물열차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더구나 최근 사흘 연속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물 적재는 단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6일 항공기를 띄워 물자 수송에 나섰던 선양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철도를 이용하면 항공 운송 비용보다 저렴한 데다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양은 지난달 봉쇄가 풀려 물자 공급과 적재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은 외부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가운데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회동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김건 본부장 취임 이후 첫 대면 협의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잇단 무력 시위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부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결의안 부결은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부결 직후 한미일의 유엔 주재 대사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The vetoes today are dangerous. Those members have taken a stance that not only undermines the Security Council's previous action to which they have committed, but also undermines our collective security.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주 유엔 대사들은 제재 위협으론 북한을 무장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일부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미러 간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능력 강화 시도를 중단시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경찰이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유독 많았던 서울 강남의 한 안과와 이 안과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안과는 같은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됐는데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의무 기록과 전산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압수수색으로 어떤 자료 확보하신 건가요? 이 안과는 브로커에게 200억 원대의 알선비를 주고 환자를 소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많자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찰은 또 환자 알선 브로커 업체 6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안과. 저희 원장님 지금 수술 중이셔가지고 힘드시고 원장님한테 이제 전달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 안과 병원장과 환자 알선 브로커 10여 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위장해 경비로 처리하면서 소득을 누락시켰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한 병원 원장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다른 병원의 원장은 정상적인 수술을 보험사가 보험 사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중립적으로 보도해달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보험업계는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가 결국 과잉 진료를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브로커 업체의 알선 수수료를 진료비 20에서 5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과잉 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인 안과와 연계된 브로커 업체는 물론 한의원과 성형외과 등 6곳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차량 추돌 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 등을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5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창원 분기점 인근에서 SUV 차량이 도로 작업 중이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후 SUV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가 차에서 내려 이 사고를 수습 중이었는데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이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도로 작업자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 표정이 맑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해서 자외선을 찾아내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쑥쑥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33도, 대구 32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밤 사이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12.7도, 대전 18.1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낮게 출발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강릉과 포항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진주가 31도, 여수 2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들의 검사와 처방을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진료 체계를 다음 달 중 본격 가동합니다. 감염병 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서울 중구 미 공병단 부지에 들어섭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섭니다. 정부는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부지를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로 확정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24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100개 이상의 음압-격리 병상을 갖추고 감염병 예방과 의료 대응을 총괄하게 됩니다. 여기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의 기부금이 투입됩니다.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의 병상도 감염병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은 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금 7천억을 통해 확충되게 되어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진료도 다음 달 중 체계를 갖춥니다. 고위험군은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이 원스톱으로 하루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584명입니다. 금요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17주 만이지만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이렇게 모내기를 하다 보면 모가 모자라거나 반대로 남아도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농가들을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알선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모판의 모들이 누렇게 말랐습니다. 당장 모내기를 해야 하지만 종자를 구하기도 다시 모를 낼 시간도 부족한 상황.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곳은 육묘 알선 창구였습니다. 농민은 모팥 2,000개를 손쉽게 구했습니다. 나로서는 진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죠. 예. 이거 이렇게 뭐가 다 버리고 그러는데 막연하게 다시 온단 말도 안 나고. 20만 제곱미터 가까이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이 농민은 피해에 대비해 모를 넉넉히 만들어 둡니다. 모내기 한 뒤 남는 모가 늘 애물단지였지만 육묘 알선 창구가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예, 저희들도 남으면 다른 분들을 주시면 그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흡족하고 또 저희들이 모자랐을 때는 그분들도 저를 주니까 참 고맙고 좋은 일이죠.
모내기철에 한쪽에선 남는 물을 모자란 쪽에 공급해주는 육묘 알선 창구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만 55개 농가가 15,000여 모판을 사고 팔아 85헥타르의 논에 모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또 돈을 들여서 다시 2주 동안 또 모를 키워야 되면 용농의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연결해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알선 사업이 농번기 다급한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최근 기능성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색깔보리를 찾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길도 열리면서 색깔보리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제면 앞줄기에서 가느다란 면발이 뽑혀 나옵니다. 우리 품종의 색깔보리, 흑누리를 반죽해 만든 면입니다. 퍼짐이 적고 식감도 좋은 데다 첨가물 없이 보리로만 만들어 당뇨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검은 보리를 갈아 만든 음료입니다. 커피 맛과 보리의 기능 성분은 유지하면서 카페인 함량은 90% 이상 줄였습니다. 4년 전 흑누리와 흑수 정찰로 만든 보리 음료는 구수한 맛을 앞세워 미국과 호주 등 4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청색보리 음료도 한 달 만에 60만 병, 4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색깔보리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실제로 색깔보리의 항당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성분을 측정해 봤더니 흑수정찰 맥강 주정 추출물이 일반 보리보다 3배 정도 높았습니다. 보리에는 쌀보다 식이섬유가 10배 이상 많고 베타글루칸도 풍부해 체중 조절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데 특히 색깔보리에는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색깔보리 만들면서 분석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제 색깔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고요. 그 외에 이제 플라보노이드 계통이나 자르며 항산화 활성 물질들이 풍부한 걸로. 농촌진흥청은 색깔보리의 기능성과 가공 특성을 살린 식품을 개발해 관련 기술을 민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대한민국 국기 종목인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며 원주한류를 이끈 스포츠인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선수들의 기량이 평준화돼 국내 태권도의 경쟁력이 예전 같지 않자 격파를 세계대회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몽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난도의 화려한 기술로 전 세계인의 감탄을 자아내는 우리나라 태권도 격파 시범단. 올림픽 종목인 겨루기와 아시안게임 종목인 품새와 달리 시범 공연으로만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가 올해부터 격파를 정식 종목으로 승인하고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단일 종목으로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채공 도약 격파와 수직축 회전 격파, 종합 격파 등 4개 부문에서 완파력과 기술력, 표현성, 완성도 4가지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1970년대 초반 시범단이 처음 운영된 뒤 50여 년 만입니다. 이 격파가 시간이 흐를수록 옛날에 비해서 고난도 기술로서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됐고 또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계는 국내 대회를 통한 격파 종목의 대중화를 시작으로 세계 대회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연성, 표현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이트보드라든지 브레이크 댄스라든지. 그래서 우리 격파가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던 격파가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지난해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아마 기억들 하실 텐데요. 당시 공무원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법원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가를 서성입니다. 사귀던 여성의 집 앞인데 이후 집으로 올라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이석준 사건입니다.
이석준은 범행 전날 흥신소 업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이 주소를 흥신소 업자에게 유출한 사람이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며 범행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부터 2년 동안 주소나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흥신소에 넘긴 개인정보는 1000여 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당시 박 씨는 도로조명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받은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이석준 사건의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흥신소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 박 씨가 받은 대가는 단돈 2만 원. 이후 흥신소 업자에서 다른 흥신소 업자로 모두 4단계를 거쳐 이석준에게 전달됐습니다. 박 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직원 2명에게도 징역 4년과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출국했던 군인 출신의 유튜버 이근 씨가 약 석 달 만에 귀국했습니다. 여행 금지 국가에 들어갔던 만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경찰은 부상을 입은 이 씨의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던 지난 2월 13일,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씨는 3월 7일자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SNS를 띄웁니다. 사흘 뒤 외교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씨는 전투복을 입은 근황 사진을 올리는 등 외국인 의용병으로 활동 중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으면서 귀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갔는데 실제로 전쟁을 보니까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역시 제대로 판단했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자력으로 걷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해놓고 조사는 치료 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여권법 위반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협조하고 주는 벌 받겠습니다. 물론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그 밖에도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사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꾸린 의용병 부대에 공적으로 소속돼 있었던 만큼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또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는 현지 증거 조사가 어렵고 전시 상황임을 참작해서라도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선처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한약재로 널리 쓰이는 약초 가운데 작약이 있습니다. 최근 한방의 고장 충북 제천에 대규모 작약 꽃밭이 생겨나 새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야상과 인접한 밭이 꽃의 물결로 출렁입니다. 분홍색과 흰색이 눈부신 조화를 연출합니다. 벌들도 꽃을 오가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널리 쓰이는 한약재로 최근에는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되는 작약입니다. 뿌리를 주로 이용하는데 최근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기분 좋죠. 이게 지금 산속에 들어와 있으니 그렇지 길 옆에 있으면요 아주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어요. 벌은 아주 엄청나게 와요. 벌은 동네 벌이 다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작약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한 달가량 꽃을 피웁니다. 아름다운 데다 꽃의 크기가 커 눈길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약초의 고장 제천 곳곳이 최근 작약꽃으로 물들었습니다. 30개 농가가 25헥타르에서 작약을 재배하는데 생육 환경이 좋아 색이 더 선명합니다. 타 지역보다는 이제 지대가 높고 강우량이나 일조량이나 토양이나 묻은 면에서 이제 약초 재배하기가 좀 용이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는 작약꽃을 관광 상품이나
지역 홍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은 지방선거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날 고속도로에선 버스 전용 차로제가 공휴일 적용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경부선과 영동선의 관련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도로 위로는 나들이 차량으로 정체 행렬이 길어집니다. 충청권 정체는 논산 천안선에서 가장 긴데요. 논산 쪽 남풍세와 차량터널 사이로 어렵습니다. 강원권 가는 길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경기권인 강일과 남양주 요금소 사이로 막혔다가 이제는 화도 주변에서도 서서히 차량들이 많아지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역시나 주말에 자주 막히는 용인 부근이 어렵습니다. 강릉 쪽으로 이제는 마성터널부터 용인 지나 양지터널까지 쭉 버겁다 보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광주 원주선의 정체 구간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주 쪽 초월터널 부근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비봉이나 또 순산터널 부근 어렵겠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에이, 보나마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겠지 하고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 가족이나 친구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납치 협박을 받는다면 태연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2주 전쯤 대학생 A씨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엄청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곧바로 전화를 가로챈 의문의 남성은 엄마를 납치했으니 3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돈이 없으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라고 A씨를 협박했다는데요. 심지어 카톡으로 피 묻은 손과 함께 평소 엄마가 하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스카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대요. 통화는 15분간 이어졌고 정말 속아 넘어갈 뻔하던 그 순간 다행히 진짜 엄마로부터 문자가 와서 별다른 피해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이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와 돈이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통화 기록에 남은 가족 또는 지인 이름의 번호를 누르면 또다시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고 해요. 우리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8자리가 거의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국제전화번호가 됐든 인터넷 전화번호가 됐든 고유번호가 일치가 되면 전화가 들어올 때 저장해놓은 사람의 명칭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한 거죠.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핸드폰은 국제전화라는 표시와 함께 발신자 이름과 번호가 모두 뜨지만 애플은 오로지 발신자 이름만 뜬다고 합니다. 지금 단말기의 명칭이 어떻게 표시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랑 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이랄까요?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시죠? 크랩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쓰는 분들은 통화 설정에 들어가면 국제전화 수신 및 발신 거부 기능을 켤 수 있고요. 또 국제전화라고 미리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켤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아이폰의 경우 직접 단말기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 수신 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쉽고 빠른 건 일단 수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는 게 좋겠죠? 대신 앞서 말했듯 최근 통화 목록에 찍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번호를 치거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한데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가 걸려있으면 사람 심리상 크게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면 해외에 거주 중인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도 제한받게 되죠. 에휴,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나라도 속겠는데?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추가적인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 전에 혹시나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이번 크랩 영상도 주변에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주말인 오늘 사전투표소로 향하시는 길 하늘은 맑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해서 높은 자외선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더 올라서 날이 덥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에 강릉 33도, 대구 32도, 대전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쾌청하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전남 지역에, 밤 사이에는 남부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세종 18.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높아서 20도 안팎의 기온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한낮에는 여수 28도, 원주 2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